사업자분들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2024년에 개정된 거 포함해서 이 영상 하나로 궁금하신 점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지훈 세무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이주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차량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절세 때문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리스나 렌탈 같이 월 비용이 나가시는 부분만 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일시불로 취득하시거나 할부로 구매하셔도 모두 세금적으로는 차이 없이 절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탈에는 당연히 이자 비용이나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 비용을 따져보면 당연히 일시불로 취득하시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일시불 취득이나 할부, 리스 렌탈의 선택에 있어서는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편안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는 제가 사례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 2024년부터 사업자 자동차가 개정된 게 되게 많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에 연두색 번호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여기 강남 근처다 보니까 연두색 번호판 지나가다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2024년부터 출고되거나 새로 이제 중고로 취득하셨더라도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한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사용하시지 않게 되면 관련해서 사용하신 승용차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천만 원은 출고가의 기준이어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받으시고 할 텐데, 원칙적으로는 출고가의 기준이어서 이제 할인 받으시기 전에 차량 가액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가액 기준으로 8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이 되는 거예요? 네,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자 자동차로 페라리라든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이 차량들도 다 연두색 번호판이 되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지금 새로 시작된 규제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이고, 아직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분들은 아직 하얀색 번호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2024년에 개정된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의 확대인데요. 기존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이 의무였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인정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가입이 아예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는 전문직 사업자분들이나 성실신고 대상자 사업자분들은 임직원 전용 보험이 이제 첫 번째 차량은 아니고 두 번째 차량 취득하실 때부터 가입이 의무였습니다. 이제 이게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에 대해서도 가입이 의무화되는 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매출 기준인데,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도소매업의 경우에 3억, 제조업 음식점업은 1억 5천,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는 이제 7,500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이 넘으시는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두 대째부터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입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24년, 25년은 유예기간 개념으로 해서 사용하신 거에 50%만 인정이 돼요. 26년부터는 일단 100%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보험 갱신하실 때 되면은 임직원 전용 보험 꼭 가입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6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첫 번째 차량은 대표자분이 혼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이 없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차량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업무용 승용차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두 번째 차량을 경차나 승합차 이런 거 취득하시면 그거는 보험 의무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이주연. 제가 사업용으로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리스도 있고 렌탈도 있고 종류가 많은 것 같아서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걸 사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저는 뭐 세법상으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대표님 사고 싶은 차량 사시라, 뭐 사고 싶은 방법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가상각비 1년 한도 800만 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업무용 사용한 건 인정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 인정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일지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운행일지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전액 인정이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업무사용분 인정, 그다음에 비업무 사용료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나 렌탈이나 차량을 취득하시는 거나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주는 한도, 이 규정은 동일하지만 그 외의 차이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걸 더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차량을 취득할 때 일단 일시불로 자기 명의로 취득하시는 법, 그 다음에 할부, 그 다음 리스, 렌트, 이렇게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요거를 각각 특징이나 뭐 세법상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받는 세법상 한도는 동일합니다. 연간 800만 원이고 이외의 유지 비용은 업무 사용하신 만큼 인정된다. 하지만 아까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1,500만 원까지는 인정된다. 요거는 이제 4가지 다 동일합니다. 차량을 일시불이나 뭐 할부로 취득하시는 거는 대표자님이나 뭐 법인 명의로 취득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자 비용 차이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나 렌트는 월 비용을 내시는 거라서 뭐 차이가 좀 안 난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리스는 기본적으로 리스 회사가 내 신용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사서 나한테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를 내가 잠깐 빌려 쓴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업무용 승용차, 절세,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1년 800만 원까지고, 그 외의 비용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건 다 인정되고 그 외에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1,500만 원까지는 다 인정이 된다. 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부가세 환급이 취득했을 때 되냐, 렌트료 되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는 취득 방법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차량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나 뭐 화물차,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뭐 렌트로 하셔도 가능하고 취득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차량은 다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년에 800만 원 감가상각비 인정, 이게 뭐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있겠죠? 차량 가액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차량을 사셨다 하면은 이걸 5년 동안 똑같은 비용을 나눠서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으로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4천만 원을 5년 동안 하면 1년에 800만 원이 딱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년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리스나 렌트, 요거는 제 차량이 아닌데요, 감가상각비 처리가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료나 렌탈료의 일부를 감가상각비인 것처럼 봐서 요 금액과 800만 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의 한 70% 정도를 감가상각비인 것처럼 봐서 1년에 800만 원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리스의 경우에는 약 93% 정도의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 뭐 세금적 측면이 아니라 다른 뭐 차이점 같은 거를 좀 알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렌트의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 하호 번호판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좀 대표님들은 이런 걸 좀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렌트의 경우에는 주행거리 제한이 없는 옵션이 있는데, 리스의 경우에는 연간 뭐 2, 3만, 4만 요 정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운행 거리가 좀 기시다 하면은 렌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나 운전 경력 인정 이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요. 렌트는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이제 대신 뭐 단체 보험 느낌으로 가입을 해서 그 렌트료에 포함해서 청구를 하는 개념이고, 리스는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제 보험료가 되게 높다, 나는 사고 경험이 많다, 이러면 렌트가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뭐 대표님께서 운전 경력 기시고 뭐 원래 보험료 낮게 나오신다, 이러면 리스가 유리할 수 있겠죠. 직원분들이 많이 타시는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제가 취득을 했거나 리스면은 이게 제 사고 경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렌트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렌트가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의 경우에는 요 리스 대금, 리스 부채가 개인의 대출로 잡혀요. 하지만 렌트는 렌트 회사의 차량을 내가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대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싶으신 분들, 이때는 이제 렌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리스로 사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집 살 때 대출 한도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신용도에 영향이 있고 추가적인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대출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렌트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추천하냐, 내 상황에 맞는 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일시불, 뭐 할부 취득, 요거는 그냥 내 차로 편안하게 타고 싶다, 나는 차를 타면 5년, 10년 이상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표자님이 운행하시는 경우에 내가 아껴 타겠다, 이러면은 그냥 일시불 취득, 그리고 뭐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이제 일시불 취득이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다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리스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좀 하허호 번호판에 조금 부담이 있으셔서 1번 번호판처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차를 뭐 2, 3년에 한 번씩 바꾼다, 뭐 5년 안에는 바꿀 것 같다, 이러면은 리스에는 인수를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자기 보험료가 좀 저렴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도 리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렌트를 추천드리는 경우에는 요거는 렌트 회사의 차량이기 때문에 렌트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고가 났을 때 처리라든지 이런저런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싶다, 이러면 렌트가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사고 경력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렌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절세는 이주연. 네, 요거는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시게 되면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셔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몇 킬로 타셨는지 이런 거를 적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 목적을 적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출퇴근이나 뭐 거래처 방문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주말에 그냥 놀러 가는데 쓰셨다, 이러면 업무에 사용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요 거리를 계산을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적 사용한 부분을 부인을 하겠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성을 안 하시면 연간 한 대당 1,5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대표님들이 되게 좋은 차량 많이 타시잖아요. 요새 차량 되게 비싼데, 이런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운행일지 작성을 안 하시면 1,500만 원 넘는 비용은 이제 전부 인정이 안 될 뿐더러, 만약에 법인이신 경우에는 요 넘는 비용이 다 대표자님 또는 이제 사용하신 분이 급여 상여로 가져갔다, 이렇게 봐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운행일지는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고가의 차량만 해당되는 경우겠네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작성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는데, 뭐 연간 1,500만 원이 절대 안 된다, 소형차나 아니면은 뭐 취득한 지 좀 오래된 차, 이런 경우에는 작성을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비랑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 뭐 유류비나 뭐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게 있겠죠. 이걸 다 합쳐서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생각했을 때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이 될 텐데요. 이게 넘을 것 같다, 이러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절세 관련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게 규제에 적용을 받는 차량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세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인데, 이걸
제외되는 차량을 보시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차나 뭐 9인승 이상 승합차나 이제 화물차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9인승 뭐 스타렉스 사면 절세 된다 라는 얘기 어떻게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측면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측면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라는 게 뭐냐, 차량이 뭐 예를 들어 5,500만 원이다 하면 거기에는 부가세 10%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경차나 뭐 9인승 이상 승합차 이런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강력한 혜택입니다. 다른 업무용 승용차 그 외에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는 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세금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싶다 이러면 경차나 9인승 승합차 뭐 편안하게 타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금액이나 렌트료 이런 거 외에도 유류비나 뭐 차량 관련 비용 있죠? 수선비, 뭐 수리비 뭐 이런 거 다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이것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경차나 그 9인승 스타렉스 이런 걸 사면은 부가세 10%를 100%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부가세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일반 과세 사업자 대상이니까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해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긴 한데 요거를 이제 환급을 받으신 후에 2년 내로 폐업을 하시거나 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에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추징을 당하실 수 있다. 이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이주연. 네, 그래서 뭐 취득을 하실지 리스 렌트를 하실지 설명을 들어도 좀 복잡해서 제가 차량 사례별로 어떤 게 가장 유리하실지 제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먼저 이제 경차. 네, 만약에 레일을 사신다고 하면은 뭐 차량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한 250만 원 정도 약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환급이 됩니다.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렌트의 경우에도 렌트비에 부가세가 붙게 돼요. 렌트비가 월 뭐 몇십만 원에 붙은 10% 그 금액이 환급이 되기 때문에 레일을 사시는 경우에는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렌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레일 같은 경차의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없고요.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많이 타시는 제네시스 견적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일시불 리스 렌트 비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시불이 당연히 가장 저렴합니다. 여긴 이자 비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뭐 5,600만 원짜리 차량으로 제가 비교를 해왔어요. 보험료 별도 가입하시고 자동차세 매년 납부하시고 이건 당연히 발생할 것 같고요. 여기 감가상각비가 1년에 뭐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800만 원만 매년 인정을 받으시고 이 나머지 비용은 그럼 없어지는 거냐, 인정을 못 받는 거냐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후 연도에 뭐 예를 들어 5년간 타셨다면 6년째부터는 이 감가상각비가 없겠죠. 그럼 이때부터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800만 원씩 하면은 뭐 한 7년 반 정도 걸리겠네요. 네, 그 정도 기간에 나눠서 이 취득한 차량 가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이제 보험료나 뭐 자동차세, 유류비 이런 것들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매년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비용 인정에 따로 한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랑 렌트의 경우에는 제가 뭐 선납금 30%에 뭐 36개월 기준, 뭐 만기 후 인수 기준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월 비용이 한 37만 원에서 42만 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리스랑 렌트 견적을 뽑아보고 만약에 3년 후에 내가 이 차량을 뭐 인수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차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100만 원 내외의 차이인데 이거는 견적을 어떻게 받으시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리스료나 렌트료에서 감가상각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냐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요 연간 800만 원이 전체 비용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하허호가 정말 싫다, 내 차처럼 타고 싶다 이러면 리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나는 개인 보험료가 너무 높다 아니면 추가 대출 계획이 있어서 대출로 잡히는 게 싫다 이러면 렌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벤츠 S클래스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일시불로 한 1억 5천 정도 차량인데요. 이것도 30% 선납금에 36개월 인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거는 저라면 리스로 취득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시불이 이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지만 이게 1억 5천이면은 1년에 800만 원씩 비용을 인정받으면은 이걸 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리더라고요. 20년 동안 비용을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나 긴 세월이죠. 이렇기 때문에 리스료는 월 100만 원, 렌트료는 월 160만 원이니까 낸 만큼 비용을 인정받는 그 측면을 고려하면은 리스나 렌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리스 렌트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본 건데 한 제네시스 정도만 해도 리스료랑 렌트료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S클래스 같은 초고가 차량의 경우에는 리스가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렌트료는 부가세가 붙고 리스료는 금융이라고 봐서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근데 렌트료는 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고 기타 관리 비용이 좀 더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이런 고가 차량의 경우에는 렌트비가 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스료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월 100만 원, 렌트료는 164만 원으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로 100만 원씩 1년 타셨다 하면은 약 1,200만 원이 되겠네요. 이제 요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 800만 원 정도 인정받으시고 넘어간 금액은 그 이후 연도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부인이 되니까 이 리스를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 연도부터 예를 들어 4년 후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일시불로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20년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리스료, 렌트료는 이제 월 몇백만 원 요 수준이니까 조금 더 쓴 비용을 바로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벤츠 S클래스는 정말 오래 타시겠다. 난 자금 여유가 너무 많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용 인정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불이나 할부 이용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리스가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겠습니다. 절세는 이주연. 제가 영상들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중고차도 비용 처리되는 거냐 많이들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고차도 그 중고차를 취득한 시점에 그 시가로 평가를 해서 차량 가액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요거를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감가상각비 800만 원 인정받는다 이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중고차도 똑같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많았던 게 전기차 하이브리드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요거는 사업상 비용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일반 차량과 동일합니다. 이제 부가세 환급 동일하게 안 되고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냥 개별 소비세나 취득세, 요 부분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일지 쓰는 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업무용으로 썼는데요 라고 하고 거짓말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작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쓰게 되면은 괜히 세무조사 때 추징당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행기록부에 써놓은 내용이랑 회사의 출장 관리하는 이런 내용을 비교를 해서 이거는 그냥 가짜로 쓴 거다 이렇게 추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행일지에 그냥 단순히 출퇴근이나 아니면 거래처 방문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다닌 데를 써두셨다, 주말에 여행 간 데 써두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죠? 어디 관광지 써놓고 저 업무 때문에 갔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거래처가 그 지역에 진짜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거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없는 사실을 적으면 세무조사 때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용 차량이라고 사놓고 가족들이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분들이 여기 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임직원 분인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부인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걸리나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사업장 규모에 비해서 자동차가 좀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이 3명인데 차량이 5대다 이러면은 이 2대는 누가 쓰고 있을까 좀 궁금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타겟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운행기록부가 맞냐 이렇게 조사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업용 자동차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국세청 아는 형이 친절하게 댓글 상담 드리겠습니다.